안녕하세요. 최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4월 시험을 보실 거고, 또 2016년 워크패스에서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도 지금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3월 17일자 그 이후로도 완료가 안 돼서 또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4월 시험을 대비하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작년 교재에서 2017년이 되면 부가세법이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이 어떻게 바뀔 건지, 법 전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관련된 또는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듣고 이제 4월 시험에 바뀐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는 정도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교재를 샀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좀 바뀌었다고 책을 또 사야 되면 좀 손해가 크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출판사 책은 1년 동안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원고를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시험과 관련돼서는 딱 몇 가지만 잘 집어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회계 1급과 세무 2급의 공통적인 내용인데 페이지는 서로 다르겠죠. 세무 2급 갖고 계신 분은 2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뀐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예시,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번,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정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에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물건을 또 사고 그 대가 일부로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면 그 해당하는 마일리지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게 없어졌다, 이게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없어졌다 하고 말면 되는데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말면 될 텐데 들어보시고 없어졌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상황은 이런 거죠. 저하고 이론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슨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을 공급받죠. 돈 이제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100만 원 사면 포인트를 뭐 만 원을 적립해 줬다 칩시다. 그럼 나는 이제 만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지. 만 포인트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또 사는데 이번에 그냥 만 원짜리 하나 샀다 칩시다. 그럼 난 돈 하나도 안 내는 거지. 근데 종전의 규정은 요거 과세 표준이다. 만 원 신고해라 이런 얘기거든. 부가세를 만 원, 천 원 이제 더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라고만 하는 거지만 잘 봐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이것이 매출을 했는데 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1% 할인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 근데 매출 할인이 생기면 과세 표준에서 제외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100만 원어치 팔고 만 포인트 적립해 줬는데 그 포인트 쓴 걸 또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살짝 살펴보면 첫 번째가 마일리지가 자기 적립 마일리지하고 그것 이외의 마일리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뭐냐면 살펴보면 되겠죠. 당초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준 사업자, 내가 말했던 아까 백화점, 현대백화점 에게 사용하는 마일리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일리지 받고 얘한테 사용하는 걸 보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뺀 나머지 거, 내가 얘한테 공급받고 얘한테 사고 얘가 나한테 포인트를 줬는데 내가 딴 데 가서 이 마일리지를 쓰는 걸 보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이외의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그렇다 치고 무식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걸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기 적립 마일리지예요. 즉 H 백화점에서 내가 물건 사고 마일리지 받았죠. 포인트 받았어. 요거를 이제 요거한테 사는데 아까처럼 포인트를 만 포인트 받았다 칩시다. 만 포인트 받았는데 이거를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무슨 조그만한 양말을 하나 샀는데 이 만 원이야. 이 만 포인트를 다 결제해버려요. 그럼 돈 한 푼도 안 내죠. 이렇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 전부 결제하면 이것은 이제 뭐라고 됐대요? 앞전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그냥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공급을 아예 안 보는구나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부만 결제해요. 즉 포인트가 만 포인트가 쌓였는데 5만 원짜리 뭐 가방을 사요. 그럼 결국은 3만 원만 주는 거지.
나는 포인트를 썼으니까.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이 전부 다가 과세 표준이라고 했는데 요것만 과세 표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쉽게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그 다음 것이 이제 있어서 더 많이 복잡하지만 시험 목적사항은 여기까지 하는 것도 많은 거니까 그냥 빼시고 그 다음 거만 살짝 이제 읽어볼게요.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적립해 준 거 아니야. 남의 거야.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S통신사에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짜리를 샀다 칩시다. 100만 원짜리. 그럼 이제 통신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VIP 고객이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결제하셨으니까 10,000포인트를 적립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1포인트당 1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얘한테 쓰면 이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인 거지. 그냥 다 써도 되고 뭐 추가로 돈 더 내는 건 과세 표준이고. 근데 얘가 이제 어디하고 제휴가 돼 있냐면 편의점하고 제휴가 돼 있다는 거예요. CU 편의점. 이제 CU 편의점하고 무슨 제휴가 돼 있냐면 우리 고객이 포인트를 가서 너희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면 그 포인트 결제 금액의 100%는 아니고 우리가 한 70% 정도를 너희한테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냥 네가 부담해라. 어차피 둘 다 홍보 효과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약정이 돼 있다고 약정이 돼 있다 치고 그래서 이 고객이 이제 쌓인 포인트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얼마짜리를 사냐면 10,000원짜리 샀다 칩시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결제하는데 100%를 다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 우리는 10% 정도만 포인트로 결제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얼마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포인트 중에 1000포인트를 쓰는 거 아니야. 1000원을. 그러니까 10%는 2,000원이니까. 그 나는 얘한테 돈을 9,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은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아니지. 얘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돈을 9,000원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000원을 포인트로 결제 받았으니까 얘한테 그것의 70%인 700원을 보전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CU 입장에서의 과세 표준은 9,700원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고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지금 마일리지가 1,000원만 받았으니까 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요 금액 플러스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아닌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외의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뺀 나머지 사람, 즉 쉽게 말하면 당초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 얼마 보전해 준다 그랬어요. 포인트 쓴 금액의 70% 해준다 그랬죠. 즉 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의 과세 표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이거에 이제 필요한 회사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그 금액만 전부 다 쓰면 공급 자체가 0원인 거고, 그걸 초과해서 쓴 만큼만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조기 환급 대상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되겠죠. 원래 조기 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을 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확장, 증축, 취득하는 경우인데 추가도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에요. 이 어떤 회사겠어요? 상태가 안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니까 환급을 조기 환급을 시켜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려니까 상황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하나 있더라. 이러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라는 것을 첨부해서 내라라고 생겼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기 환급 대상이 하나가 더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재 333페이지에 이제 세무 2급에만 나오는 얘기네요. 가산세율이 인하됐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이가 1%에서 0.5%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부실기재 1%에서 0.5%로 떨어졌고 지연제출 가산세 0.5%에서 0.3%로 절반씩 줄이려면 그냥 0.25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0.5, 0.3
으로 바뀌었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하고 똑같이 보여드렸으니까 1년 더 공부하실 거면 꼭 이거 출력해서 갖고 있다가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4페이지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 불성실 중에서 여기 매입처별 세금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0.5%로 1%에서 떨어졌다 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교재의 예제를 보면 뭐 수정신고 시 적용된 가산세 여기가 공급가액의 원래 1%였는데 여기가 0.5로 떨어진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0.5였는데 0.3으로 떨어진 것 이외에 나머지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답안들이 다 바뀌겠죠. 336페이지부터 여기 1%였던 거 0.5로 0.5였던 거 0.3으로 이렇게 쭉 다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답이 바뀌었으니까 다 바꿔드렸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도 337 여기가 0.5인데 0.3으로 떨어진 거고 나머지 바뀐 거 없고 여기 답도 0.3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숫자도 원래 금액에서 좀 떨어진 숫자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산세인데 가산세가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과를 들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딱 그것만 정리 잘 하시면 돼요. 33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가산세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것만 지금 빨간 걸로 한 거고요. 사업자 등록 불성실 변한 게 없고 두 번째가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부실기재, 발급 명세 가산세인데 자, 여기 하나가 봐두셔야 될 단어가 종전에는 늦게 발급했다. 이것의 차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과세 기간까지죠. 과세 기간까지였는데 이게 좀 연장이 돼서 과세 기간이란 언제야? 6월 말이던 거 아니야? 6월 말, 12월 말인데 그곳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이거는 7월 25일까지 요 안에 발급하면 지연 발급인 거고 이거보다 더 늦으면 이제 미발급이다. 이게 약간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미발급도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지연, 못하면 미발급. 가산세는 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 명세서 지연 전송, 이건 이제 전자세금에서 지연 전송이죠. 미전송. 이것도 내용이 바뀐 거 없는데 여기 다만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0.1% 했고 0.3% 해준 게 사라졌어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똑같아졌다. 0.5, 1. 요것만 원래 종전대로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게 복잡해졌던 게 좀 바뀌어서 이렇게 단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6번은 이미 아까 봤던 거죠. 세금계산 매출 세금계산 합계표 미제출은 1%에서 0.5로 떨어진 거고 부실기재 1에서 0.5 지연제출이 0.5에서 0.3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이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가 순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여기 있죠. 4번이 사라지는 순간 답이 몇 가지가 바뀝니다. 원래 종전에 책 갖고 있으면 4번은 6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2항 뭐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우선순위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빠지면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게 이제 우선적인 순위였는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세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암기를 통째로 다 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어요. 아예 발급 통째로 안 했어요. 그럼 얘에 관련된 가산세를 각각 물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그런데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통째로 안 했어요. 그런데 발급을 안 했으면 전송도 당연히 안 했겠지. 지연 전송, 미전송 안 했겠지. 이걸 배제 두 번 가산세를 물리면 되겠냐. 발급을 안 했는데 전송 안 한 건 당연하지. 그래서 배제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발급을 안 했는데 세금계산 합계표 들어갔겠냐? 안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배제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암기하기 쉽겠죠.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면 당연히 전송도 못했을 거니까 두 번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지연 전송, 미전송을 적용을 시키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이거면 이거를 배제했는데 이제 그 지문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면 이거예요. 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연 전송하거나 미전송을 하게 되면 이 가산세를 물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1%짜리가 0.5로 떨어졌고 미제출이 0.5%짜리가 0.3%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것이 좋은 것이냐? 이 가산세는 적용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법인 사업자라면. 왜냐하면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을 해야 되니까 이 가산세를 계산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면 됩니다. 이 가산세를 맞을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낮아지면 뭐해? 즉 누구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책에 있는 답을 고치다 보면 답이 늘어나요. 가산세가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더 내야 돼. 이해되셨죠?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 4번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본 교재 갖고 있으면 상황별로 순서를 공부를 다 하셨을 텐데 다 똑같아요. 바뀐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종전에 공부하셨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전송을 제대로 다 했거든요. 전송하면 세금계산 합계표 안 돼도 되니까 가산세가 없는 거야. 전송을 했는데 전송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겠지. 끝이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면 요게 제일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더 쉬워졌어. 자, 봐보세요. 종전에는 이 사람이 전송을 했는데 지연 전송을 했거든요. 그럼 지연 전송을 하게 되면 지연 전송을 했으니까 지연 전송 가산세를 지연 전송도 전송이니까 이 가산세를 안 물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연 전송 가산세만 물렸어. 그러니까 값은 결과는 똑같아지죠. 근데 순서가 얘가 먼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답은 똑같은데 이해되셨나요? 아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했다니까 늦게 전송한 것도 저기 뭐야 국세청에 간 거지. 그러니까 가산세가 없다고 종전처럼. 그리고 지연 전송 가산세는 물어야 돼. 이거는 여기 위아래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연 전송 가산세는 0.5% 그리고 여기 없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거 보면 얘는 지연 전송이 아니라 미전송이에요. 전송 자체를 안 했어. 그럼 종전에 이랬거든요.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매겼어요. 요걸 때리고 요걸 안 때렸단 말이야.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너 전송 안 했냐? 그럼 이걸 때리겠다. 이걸 때리고 전송 안 했는데 합계표 가산세를 두 번 때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보다 더 커지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정전에 이걸 때리고 이걸 안 때렸는데. 그래서 먼저 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전송을 했어. 그러면 이 가산세는 아무런 계산할 필요가 없죠. 늦게 전송했어. 그럼 지연 전송 가산세 물고 이거 계산 안 해. 아예 전송 안 했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 안 해. 그러니까 이 가산세는 이제 거의 나올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지연 전송이면 지연 전송 가산세, 미전송이면 미전송 가산세, 그리고 합계표 가산세는 아예 계산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순서만 잘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순서가 바뀐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351페이지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 1번, 2번, 3번은 순서 다 똑같아요. 답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이제 4번부터 뭐가 답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 미전송이 생긴 상황만 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4번의 해설을 보면 이게 첫 번째인데 4번에 보시면 이 가산세를 일단 물리고 이거를 배제시켰는데 거꾸로 이제 이거를 물리고 이 가산세를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아예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전송이면 미전송 가산세로 끝이야. 합계표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미전송이죠. 미전송 물리고 합계표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제거시키면 돼요.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미전송이죠. 미전송 가산세 물리고 합계표 필요 없어. 지연전송이면 지연전송 물리고 합계표 가산세 필요 없고 그렇게 더
단순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몇 번이냐? 7번. 7번 지연 전송했냐? 지연 전송 가산세 물리고 없어요. 합계표 가산세. 여기 미전송 가산세 물리고 합계표 가산세 없어요. 그게 더 훨씬 더 쉬워졌고, 그러니까 합계표 가산세가 1%에서 0.5%로 0.5%에서 0.3%로 이렇게 되는 것은 뭐 객관식에나 필요한 것이고, 객관식의 이론 시험에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가산세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단순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더 쉬워졌다니까.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법인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모두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잖아요. 전송을 제대로 했냐? 그럼 잘한 거 끝이지.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 물리지도 않아요. 전송 끝났잖아. 그리고 나머지 신고 잘못된 세액, 그 다음에 납부 잘못된 세액 종전에 배웠다는 걸 하면 돼. 전송 제대로 했으면. 자, 근데 약간 늦게 전송했냐? 지연 전송 가산세 물리면 돼요. 그리고 합계표 가산세 없어. 그냥 신고, 납부. 아예 미전송했냐? 그럼 미전송 가산세 1% 물려. 그리고 합계표 가산세 없어. 신고, 납부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훨씬 더 쉬워졌다. 내용만 잘 아시면.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편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반드시 시험 전에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